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천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귀신은 나에게 트라우마다. 한창 더위가 시작되는 2002년 6월에 중순에 일어났던 일이다. 당시 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정말 겁없고 철없던 시기였다. 지금은 술을 아예 유예도 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박스처럼 놓고 마실 정도로 주당이었다. 6월 17일로 기억한다. 한창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던 여름. 1학기 마지막 MT로 대천 해수욕장을 가게 되었다. 과대와 북과대는 미리 사전 답사를 다녀왔고 우린 그놈들이 우리가 묵을 숙소를 미리 잡아놓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놈들은 그냥 다녀온 것이었다. 과 친구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뻘겋다 못해 허옇게 지어가는 과대와 북과대를 살려준 것은 제일 친한 친구 놈의 한마디였다. 에이 시발. 야 그냥 아무 여관이나 잡아. 우리가 짝 맞춰서 놀러왔냐? 잘 돼만 있으면 되지. 우리 과는 여자 반 남자 반씩 섞인 과였지만 학기 초면 툭툭 불거져 나오는 스캔들에 관한 소문은 전혀 없었다. 여하튼 우리는 해변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장미 여관이라는 곳에 숙소를 잡았고 그 여관은 첫날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우리는 2층에 숙소를 잡았는데 3층은 그냥 옥상이었고 2층에는 방이 3개가 있었다. 우리는 계단 쪽 방과 중간방 2개를 잡았고 끝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친구들 중 대부분은 가방을 방에다 던져버리고 바닷가로 놀러 나갔고 나와 베프, 과대와 북과대는 여자애들 4-5명과 함께 짐 정리를 하고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숙소가 시원해서 잠깐 더 있다가 나가기로 하고 여자애들은 열심히 수다를 떨어댔다. 숙소에는 TV가 방마다 한 대씩 있었는데 계단 쪽 방 즉 1번 방에는 옛날에 손으로 돌려서 켜야 했던 구식 TV가 있었고 중간방 즉 2번 방에는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리모컨조차도 없는 TV 한 대가 있었다. 여하튼 그때 독일 유니폼을 입은 양키놈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고 있기에 거기에 정신이 쏠려 있는데 여자애 한 명이 울상이 돼서 잠깐만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했다. 바람 잘 통하라고 방문을 열어놓았는데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스윽스윽. 그러니까 다리 저는 환자들이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때 나는 소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무튼 그 여자애는 벌벌 떨면서 문 밖으로 아무도 안 지나갔다고 얘기했다. 나도 분명 들었다. 그 소리.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조용해지자 그 소리가 멈췄다가 베프가 방문을 확 열어버리자 그 소리가 다시금 들렸는데 우린 진짜 놀래서 죽는 줄 알았다. 슥슥슥. 엄청나게 빨리 신발을 질질 끌면서 가는 소리가 나서 여자애들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뭔가 확인을 봐야겠다고 생각한 우리는 2번 방 문을 열어 화장실까지 모두 조사했고 3번 방도 노크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문을 조심스레 열었더니 빈 방이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복도의 끝은 낡아빠진 싱크대와 사람이 통과하기엔 조금 무리인 크기의 창문이 있었고 계단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남은 짐을 마저 풀어놓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우리는 빠르게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놈의 실내화 끄는 소리가 났다. 여자애들은 반쯤 기절할 판이었고 우리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 이거 이러다가 귀신 튀어나오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도망치듯 숙소를 나왔고 해변에서 놀다가 저녁 늦게서야 들어갔다. 다행히도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은 내 생일이었기 때문에 축하 문자며 전화며 정신이 없을 정도였는데 한술 더 떠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고백도 받아보고 아무튼 이래저래 기분 좋은 날이었다. 문제는 그날 저녁 일어났는데 내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애들에게 술을 한 잔씩 얻어마시게 되었다. 한 20명 정도에게 술을 한 잔씩 받으니 반쯤 맛이 갔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술도 어느 정도 깰 무렵 친구 한 놈의 제안으로 전기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서로 손잡고 어쩌고 하는 게임인데 남자의 한 놈이 유달리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길래 똥 마렵나 싶어서 장난 삼아억 하면서 놀라게 했더니 애가 반쯤 기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애들이 모두 놀랐다. 그놈의 알 분명히 지 옆에 있는 애 손잡고 있었는데 손 하나가 더 자기 손을 잡았다고 했다. 남자애들 대부분은 병신지랄한다고 그놈을 놀려댔고 어제 낮에 이상한 일을 겪었던 애들은 긴장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럼 빼고 다시 게임을 했는데 나는 TV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이랑 마주보고 있었고 애들 몇몇은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분명 이상한 것은 내가 TV 앞에 앉아 있었고 누구도 TV를 켜러 내 근처로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사람이 돌려서 스위치를 켜주어야만 켜지는 TV 화면이 켜졌다. 순간 소름이 돋아 TV를 끄고 다시 앉는데 난생 처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얼어붙는다는 말을 실감했다. 문 옆의 벽에서 뭔가 퍼런 것이 일렁이다가 순간 스크린에 비춘 영화처럼 얼굴이 하얀 여자가 비추듯 넘실대다가 사라졌는데 눈만 있었다.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눈만 있었다. 그리고는 빨간 눈알이 커지다가 눈 한번 깜빡할 시간에 사라졌다. 벙찐 내 얼굴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친구들은 옆에 있던 베프가 질러댄 소리에 더 놀라같이 비명을 질러댔다. 아, 귀신 귀신 아 시발 귀신. 덩달아 나도 놀라서 시발을 연신 외쳐대며 귀신 봤다고 난리통을 피워서 여자애들한테 뒤지게 맞고 방에서 쫓겨났다. 처음엔 남자 새끼들도 우리를 베개로 엄청 빼더니 우리가 계속 심각하게 그러니까 나중엔 몇몇 놈들은 우리와 함께 해변가로 나갔다.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덜 무섭게 느껴졌기에 베프에게 귀신의 인상차기를 물었는데 내가 본 것과 똑같았다. 아마 혼자 헛것을 본 건 아닌 듯 했기 때문에 더 겁이 났다. 여하튼 해변 벤치에 앉아서 친구놈들과 잡담을 하다가 한 놈 두 놈씩 졸리다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와 베프 그리고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친구 한 명과 베프와 친한 친구 딱 4명만 남았다. 그나마도 새벽 3시쯤 되니 베프 놈도 여기서 졸려 죽으나 들어가서 귀신 또 보나 그게 그거라면서 들어갔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 친구 일이 날 위해 기도를 해준다며 중얼대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뒤에 또렷이 들리는 소리로 뭔가를 계속 읊어댔다. 나중엔 워낙 말이 빨라져서 이놈이 말을 하는 건지 잠꼬대를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였고 난 귀신보다 이 새끼가 더 무서웠다. 건드렸다간 내 안에 귀신 있다가 될까봐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버려 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방언이라던가 뭐 하늘의 소리 어쩌고 하는데 난 아무리 봐도 그놈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시간이 4시 30분이었다. 그런데 귀신 나오는 1번 방에는 절대 들어가기 싫고 2번 방문을 열었는데 거긴 이미 커플들이 선점을 하고 있었고 비위도 좋은 솔로 몇 놈도 커플 속에서 술을 마시다가 뻗어버린 듯 했다. 어쩔 수 없이 1번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에 안개 낀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칠 것 같았다. 2번 방은 멀쩡한데 1번 방만 안개가 껴 있었다. 친구 놈은 지가 기도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꺼림칙했다. 그래도 잠은 자야 할 것 같아서 누워서 잠깐 잠들었는데 가위가 눌려버렸다. 난 가위 눌리면 눈을 아예 뜨질 않는다. 뭔가 내 손을 툭툭 건드리는데 친구놈이 자다가 잠결에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누가 장난치듯 툭툭 치는 느낌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풀리면서 눈이 저절로 떠졌다. 눈앞에는 아까 본 눈깔만 있는 귀신이 내 코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 한참을 쳐다만 보다가 가위가 풀렸는데 온몸이 후들거렸다. 아무튼 그날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집으로 바로 내려갔다. 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 일은 혼자 자다가 가위가 눌려서 손가락을 꼼지락대면서 풀려고 하는데 귓가에 누가 오우 제법인데 라고 속삭여줬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귓가에 남자 목소리도 아닌 것이 여자 목소리도 아닌 것이 기도문을 따라 외웠다고 한다. 암튼 이래저래 추억이 많은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귀신을 생전 처음 본 날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승천. 동자승은 커다란 협곡을 힘들게 이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올라가고 있는 곳은 조선 땅 안에서 가장 고명하다는 사소대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생각할사 깨어날 소 두 글자의 의미는 그 놀라운 법력을 지닌 사람의 명칭으로는 오히려 너무 가벼웠다. 이제 거의 다 올랐다. 꼬박 하루를 맨손으로 올라온 소년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맨 처음 덩굴로 손을 감고서 오르기 시작했지만 날카롭고 뾰족한 절벽 바위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소년은 마지막으로 절벽 꼭대기에 다 닿아 손을 짚고는 몸을 앞으로 굽혀 기어 올랐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다. 영케 이런 곳을 기어 올라왔다 싶었다. 고개를 돌려 앞을 보니 이곳에 들렀다 왔던 사람들의 말처럼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소대사께서는 만약 자네가 진정으로 거짓 없이 원하는 게 있다면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일세. 장터에서 만난 각다기 중에 사는 게 지겨워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올라왔었다던 늙은 노인이 한 말이었다. 그러는 당신은 그분을 만나고서도 왜 거린 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오. 어린 동자승의 당찬 반발에 그 늙은 각다기는 슬그머니 웃었다. 에에라, 내 맘대로 내 길대로 그래 가리라. 좋기도 좋고 흥겹기도 흥겹구나. 각다기는 묘한 노랫가락을 부르면서 무리들 사이로 섞여갔고 묘한 눈으로 쳐다보던 동자승은 노인에게 들었던 수서대사의 거처를 찾아 당장 짐을 꾸려 떠났다. 그것이 한 달 전이었다. 동자승은 하루를 꼬박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빛나는 형형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 거침없이 걸어간 소녀는 초가집 앞에 멈춰서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사소대사님, 어리석고 이 못난 자가 대사님의 해안에 기대어 몇 마디 조언 듣기를 청하옵니다. 대답은 금방 왔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듯 심하게 갈라지는 쇳소리처럼 들리는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사람을 강하게 잡아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어린 동자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늙은이를 찾아 먼 고생길을 사서 하셨구나. 그래, 무슨 일인가? 초가집에 낡아 빠진 문 사이로 문답은 계속되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전 같지 않사옵니다.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사랑과 포용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간성지장 같은 나라를 위할 줄 아는 위인은 없고 간신적자 같은 부모를 팔고 나라를 팔며 끝으로 나아가서는 임금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의 배를 불릴 생각만 하는 시정잡배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동자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쏘는 듯한 눈빛으로 초가집 해진 문을 바라보았다. 대사께서는 제가 우주 만물에 대해 각성하여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을 구할 방도를 얻고자 한다면 저에게 길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초가집에서는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동자승이 초조하여 다시금 말소리를 내려 할 때였다. 비아냥거림이나 불쾌함이 묻어나지 않는 진실로 통쾌한 듯 웃는 소리였다. 어린 동자께서 포부가 대단하시구려. 하지만 이 늙은 노인에게 하셔서 방도를 얻으실 말은 아닌 것 같소. 그러자 동자승은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하여 문을 노려보았다. 날 안에서 가장 깨달음의 경지가 높으시다는 대사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가집에서는 다시 죽은 듯이 기척이 없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토록 썩어간다면 우리를 이토록 번영토록 한 세상의 모든 섭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답이 없사오니까. 그때였다. 부서진 문풍지 사이로 둘둘 말린 흰색의 종이가 내밀어졌다. 동자승은 급히 다가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잘 들으시오. 풍운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어린 동자여. 그 안에 든 것은 사람들을 개혁시킬 수 있는 물건이라오. 동자승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들자 안에는 각기 빛깔이 틀린 4개의 둥그런 환약이 있었다. 각각 검은색과 상로, 흰색과 갈색이었다. 그 환약은 각각이 모두 이 조선 팔도 내에서 가장 사악했던 4동물들의 정기를 담고 있어. 그것을 먹으면 그 동물들로 변하게 되어. 그리고 그 시간은 무려 10년. 그 약을 먹은 후에 해야 할 것은 대사의 목소리가 차츰 사그라 들었다. 무엇입니까? 동자승이 다급하게 되물었다. 바로 사람들에게 갖가지 폐악을 부리는 것이요. 동자승의 눈이 의아하게 뒤바뀌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대사님, 나라를 구할 방도를 청하고자 왔는데 짐승이 되어 폐악을 부리다니요. 대사는 이런 방구도 없이 할 말을 끝마쳤다. 환약은 모두 4개, 각각이 10년으로 모두 40년이요. 그대는 40년 동안 사람에게 끊임없는 행포를 부려야 하오. 그것이 진정 사람을 위하는 일이요. 그대가 부린 40년의 폐악은 그대가 하기 나름으로 4만 년의 태평성대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내게 조언을 구하고자 왔다면 나를 믿고 따르시오. 동자승은 환약을 꼭 쥐고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구표 초가집을 향해 절을 올리고 난 뒤에 서툴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동자승은 마을 앞에 이르러 환약이 든 종이뭉치를 꺼내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인간상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검은색 환약을 삼켰다. 이제 마을 앞에 작은 동자는 없었다. 집채만 한 덩치를 가진 검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다. 눈에서는 달덩이를 박아놓은 듯한 부리부리한 광채가 흘러나왔고 울음소리 한 번에 태산이 불떡 뛰었다가 가라앉았다. 검은 호랑이는
조선 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으며 산을 무너뜨리고 강을 훌쩍 마셔 농작물을 마르게 했다. 나라가 호랑이 울음소리와 발구름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임금이 직접 포상금을 내걸고 전국에 내로라 하는 사냥꾼들이 나섰지만 모두가 호랑이의 밥이 되었다. 사람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며 조선 땅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호랑이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도하면서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나 사람으로 돌아온 동자승은 울부짖으며 스스로의 피부를 손톱으로 찢어발겼다. 622명. 자신이 호랑이로 변화했을 적에 죽인 사람의 수였다. 무너뜨린 집과 비워버린 강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행을 잊었을 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초록색 환약을 삼켰다. 사람들은 다시금 공포에 사로잡혔다. 건장한 성인 남성을 한 발에 채워갈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솔개가 나타난 것이다. 호랑이가 사라졌다며 기뻐하던 사람들은 다시금 나타난 솔개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지중을 뜯어내는 커다란 발톱과 이내 날아드는 청동빛의 부리와 굳센 날개를 볼 수 있었다. 황소를 채워갈 정도로 힘이 좋은 솔개에게 배겨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솔개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으로 사람들이 도망쳐갈 무렵 공포의 솔개는 다시금 호랑이처럼 사라져 버렸다. 동자는 심한 공포에 떨었다. 어느덧 자신이 죽인 사람의 수가 1000여 명을 육박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먹어야 할 환약의 개수는 2개. 그건 앞으로 20년의 살생이 더 남았다는 걸 의미했다. 동자승은 비뚤어지고 있는 마음에 자신에게 환약을 준 사소대사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진정 그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나에게 환약을 준 것인가. 정녕 이런 끔찍한 방법밖에 없어서.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이 불행을 잊고 어느 정도 번영을 누리는 때에 흰색 환약을 삼켰다. 사람들은 서서히 절망에 익숙해져 갔다. 이번에 경상도 쪽에서 사람을 한 입에 삼켜버리는 백색 구렁이가 나타났다는 말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저 천지신령께서 노하셨을까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구렁이는 산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 산을 지나가는 사람은 낮이든 밤이든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다.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그 산을 돌아다녀야 했다. 3배가 넘는 거리였지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때로는 마을에 나타나 몇 깎는 아이나 바다의 헤엄쳐나가 고기를 잡는 해녀나 어부들을 통째로 삼키어버리고는 묘히 산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임금은 호랑이와 솔개 그리고 흰뱀이 나타난 이유가 되었다. 다 임금이 부덕해서지. 요즘 사람들이 가장 잘 내뱉는 말이었다. 10년 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흰뱀은 호련히 사라졌다. 사람으로 돌아온 동자는 이제 미쳐버린 사람의 것 같은 외에 어린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에 의해 얼굴에도 주름이 가득하고 수심과 고뇌에 시달려온 까닭의 실제 나이보다 무척 늙어 보였다. 턱수염도 멋없이 지저분하게 자라나 있었다. 사실 동자는 갓사람으로 돌아오자 모든 걸 포기하고 대사에게 달려가 환약을 줘버리고 싶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이런 힘겨운 고난을 씌운 대사를 죽여버리고자 마음먹었다. 살인귀로서의 10년은 그토록 힘들고 두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 남은 환약을 보면서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10년 뒤에 사람으로 돌아올 때면 그는 우주의 본질을 끼어보고 만물과 하나가 되는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속세를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어느덧 흰뱀이 파괴한 것을 복구하였을 즈음의 마지막 노란 환약을 삼키었다. 이번에는 지리산 쪽이었다. 삐죽삐죽한 가시나무 같은 날카로운 뿔을 지닌 노란 터럭의 사슴이 나타났다고 했다. 약초를 찾는 사람들이나 신만이들은 무자비하게 뿔에 질려 죽었다. 다른 온순한 사슴들과는 달리 무시무시한 칼날 같은 뿔을 들이밀고 달려드는 사슴 때문에 어떤 이들도 지리산에 오르지 못했다. 후벼 올랐다면 난저되어 내장에 흘러나오는 시체를 수습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여겼다. 심지어는 산속에 사는 범과공, 늑대 같은 육식동물을 비롯해 모조리 죽여버리는 사슴에 의해 온 지리산이 썩은 내로 진동했다. 설상가상으로 썩어가는 시체들로 인해 역병이 돌아 지리산에 인접한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다. 마치 엇꺾어도 같은 시간 그 사슴도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 동자승은 부릅뜨고 자신이 40년 전에 찾아왔던 절벽을 올라가고 있었다. 입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가 물려 있었다. 눈을 어찌나 치켜떴는지 실핏줄이 터져나가 온통 붉어진 혈안을 하고 있었다. 엉망으로 자라난 머리와 거뭇거뭇한 피부. 엉킨 기다란 수염의 비쩍 마른 노인이 입에 칼을 물고 절벽을 타고 있는 광경은 그 자체로 섬뜩했다. 그는 사소대사를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4개의 환약을 모조리 먹은 뒤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마지막 환약을 먹고 10년 뒤 인간이 되었다. 깨달음의 각성을 들떠 기다리는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1년째 기다리던 날 그는 사소대사를 죽여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사소대사, 성 나와라. 이 천하에 빌어먹을 사기꾼 같으니. 흥분한 그는 비수를 움켜쥐고서 그가 왔던 40년 전보다 더욱 나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촉가집을 그는 박차고 들어갔다. 그리고 멈칫했다. 낡은 계다리 책상 위에 다소곳이 놓인 종이 뭉치와 서필 하나. 이것을 자네가 보고 있다는 것은 마치 엇꺾어도 같았을 40년을 모두 인내해내었다는 것일 테지. 자네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 이곳으로 왔을 테고 이 늙은 이를 시해하기 위해서일 게야. 하나 안타깝게도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네. 자네가 찾아왔던 40년 전에도 이미 긴 삶이 남지 않았던 늙은 노인네였으므로 나는 자네가 그토록 바라던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이 서신을 남기는 걸세. 자네는 이 무기에서 용으로 거듭나는 걸세. 자네가 먹었던 4개의 환약은 사악했지만 한없이 강한 자연의 길을 받고 태어났던 사신이라네. 그 모든 기운은 자네의 몸속에 깃들어 있을 테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환약을 먹고 나면 자네는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우주와 의식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네. 그는 편지를 읽으며 미친 듯 울고 웃었다. 기쁨과 분노, 회한과 허탈감 등의 오만가지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펴냈다. 안에 들어있는 건 황금으로 만든 것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금색의 환약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빨을 들어 묵묵히 지져냈다. 그가 겪었던 원치 않던 살인의 고통, 그것의 결실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르르 우르르 구름이 기어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쿼르릉, 구름 번개와 천둥까지 요동치기 시작한 하늘은 시커먼 먹빛이었다. 그때였다. 높다란 절벽 위에 초가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뒷장들과 집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엉성하게 쌓인 토벽도 순식간에 큰 금을 따라 부서져 내렸다. 협곡 위에 산산이 부서져 내린 초가집의 잔해. 그리고 그 속에서 길게 활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 그것은 찬란한 황금빛 비늘을 지닌 황룡이었다. 사슴의 뿔, 독수리의 발톱, 호랑이의 아가리, 뱀의 비늘을 지닌 고귀한 환수. 조그맣고 길게 포효한 용은 협곡 위를 아름다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한 번 날았다. 끊임없이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부드럽게 유영했다. 그리고는 가볍게 위로 솟구쳤다. 황금빛 비늘이 마치 지상으로 내려 꽂히는 번개 같았다. 그리고 스스로도 번개가 된 마냥 붉게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비상했다. 먹구름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황룡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날씨는 삽시간에 말갛게 개었다. 비 온 뒤 개인 하늘은 튀없이 맑은 푸른빛을 띠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퀴벌레. 아침을 먹는다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침은 꼭 먹도록 교육시켰었다. 그래서 이른 새벽, 다른 고교생이라면 다 자고 있을 이 시간에도 나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을 먹는다. 귀하고 귀한 30분간의 아침 수면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10수년 동안 들인 습관이니만큼 불평 같은 것은 없었었다. 그렇게 잠에서 덜 깬 멍한 정신으로 아침을 먹고 있을 무렵 발밑으로 무언가 지나간다. 아이씨, 또 바퀴벌레네. 내 발밑으론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었다. 녀석의 움직임은 인간의 동작으로 잡기 힘들 만큼 빨랐지만 나는 익숙한 일인처럼 쉽게 발로 밟아버렸다. 짓눌린 녀석의 육체는 검은색의 끈적한 액체를 뿜어대며 찌그러졌다. 살생을 주시하고 있던 어머니는 단맛이 달아난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약을 뿌려야겠어. 며칠 전부터 바퀴벌레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나는 그렇게 벌레와의 불쾌한 대면을 마친 후
학교로 향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모자란 아침잠을 보충하기 위해 엎어져 잠을 청했으며 잠에서 깨었을 때는 3, 4교시가 된 것 같았다. 잠에서 조금씩 깨어날 무렵 선생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후반에 출현하여 쥐라기와 백악기에 크게 번성하다가 백악기 말에 멸종되었습니다. 선생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수업의 내용은 공룡에 관한 것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엎어져 자고 있었고 그런 행위들은 오늘날 고교 수업의 폐해를 대변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선생의 수업은 내가 평소 관심이 있어 하던 것이고 나는 잠에서 덜 깬 정신을 가다듬으며 수업을 들어보려고 애썼다. 공룡이 멸종했을 때에는 파충류나 조개류 같은 생물까지 한꺼번에 멸종했는데 지구상 생물의 대부분이 그때 멸종했다고 합니다. 공룡의 멸망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운석 충돌설인데 그것에 의하면 지름이 약 10km 정도인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핵 폭발에 몇백 배와 같은 효과를 일으켰고 그때 일어난 대량의 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지구가 급속히 식고 핵겨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공룡과 같은 커다란 동물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나는 영악한 인간들의 음모가 아닌가 한다. 실제 파충류들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멸종되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인간들은 너무나 큰 덩치를 가지고 생태계의 최고층을 차지하는 그 공룡들을 두려워했었고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멸종시킨 건 아닐까. 다른 생물들은 다 살아있는데 공룡만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리 신뢰가 가지 않는다. 덩치가 크다는 것이 어찌해서 핵겨울을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니 이른 저녁이었다. 나는 피곤하고 허기졌기 때문에 어서 저녁을 해결한 후 쉬고 싶었지만 현관문에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메모가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는 날이라 바퀴벌레 약을 뿌려놓았다. 저녁 7시 이후에 들어와라. 하긴 오늘 아침에도 그랬듯이 언젠가부터 우리 집엔 바퀴벌레들이 특실거렸다. 아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동네 다른 집들도 그러한 듯하다. 바퀴벌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저녁 7시까지 나의 허기진 배를 가만 놔두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으므로 나는 근처의 분식집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면서 더러운 바퀴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혐오적인 일이었으나 나의 쓸데없는 생물학적 호기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허용하였다. 바퀴들은 신기한 존재들이다. 어두운 곳에서만 활동하는 그들의 습성상 인간들이 모두 잠을 자는 밤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기가 힘들다. 바퀴벌레에 대한 정보는 21세기인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는 형편이니 그들에 대한 연구도 현재로서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방지하기가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7시가 조금 넘었었다. 7시가 조금 넘었으니 편안히 쉬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에는 아직도 그 메모가 붙어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은 매우 조용했다. 아마 아무도 없는 듯하다. 예전만 해도 이렇게 방제를 하고 나면 희뿌연 연기들이 집안에 가득했고 바닥에는 수많은 바퀴들의 시체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보니 연기도 없고 바퀴 시체도 없다. 요즘에는 깨끗하게 방제를 한다는 것이 사실인 듯 싶다. 나는 우선 배를 채웠기 때문에 마루 한가운데 위치한 TV를 켜고 소파에 등을 기대 포만감을 즐기고 있었다. TV에서는 속보인 듯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이번 살인사건은 외상 없이 뇌의 손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판명됩니다. 또 누가 죽었나 보다. 살인은 해충들의 방제 도중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니 해충들에 의한 죽음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벼운 사건의 경우는 한 번 보도하고 끝이지만 이번 사건은 심각했던 모양인지 아나운서의 얼굴이 잠시 화면에 나오고 나서 또다시 보도화면으로 전환된다. 방송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우로 추측하고 있는 해충들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실제로 바퀴벌레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첩성만큼이나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시간이 인간 이상으로 빠르며
그 때문에 인류는 늘 바퀴와의 전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집도 오늘 바퀴에 방제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싸늘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의 감정이라기보단 징그러움의 감정이라고 해야 적당할 것 같다. 아니, 사실 두려움의 감정도 없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7시가 넘은 이 시간에도 기적조차 없는 나의 가족들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나는 뉴스를 보다 말고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집안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쓸데없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 모습이 우습게만 느껴졌다. 안방의 문을 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대자로 누워 있었고 고개는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눈에선 바퀴벌레들이 꾸물꾸물 느린 동작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다. 커다란 바퀴벌레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1에서 2cm의 바퀴들과는 다른 10cm가 넘는 커다란 바퀴벌레들이었다. 어머니의 눈 밖에는 대여섯 마리의 바퀴들이 서로 눈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 눈 안을 통해 들어간 바퀴들의 수는 꽤 많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들은 아마도 어머니의 눈을 파먹고 뇌를 파먹고 있었나 보다.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전시를 지탱하던 힘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는 미세한 충격에도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이 온몸에 힘을 잃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의 눈앞의 모든 광경과 보이지 않는 등 뒤의 광경들이 공포로 다가왔다. 바퀴들은 매우 커다랗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의 두려운 감정을 배로 고조시키고 있었다. 바퀴벌레들은 매우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 해충약의 약효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마치 계획이라도 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육체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눈 부위로만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가 나를 쳐다본다. 벌레가 나를 쳐다본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 한 마리는 분명히 나를 쳐다본다. 흑갈색의 몸뚱이를 뒤로하고 완두 모양의 그 징그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5cm는 좋게 넘을 듯한 더듬이를 휘 저으며 나를 가늠하는 것만 같다. 그러면서 그 몸뚱이에 붙어있는 지저분한 날개를 들썩거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해충과 행하는 시선을 마주침에 순간적인 놀라움이 잠시 있었다. 그 한 마리는 10초 정도 나를 바라보더니 사람의 엄지손가락만한 날개를 활짝 펴며 나에게 날아오려고 한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 그리고 벌레들이 살인을 한다는 공포의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다.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던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참을 그렇게 뛰었다. 뛰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생각의 실마리는 점점 현실과의 괴리감만을 느낄 뿐 온전한 판단을 할 수는 없었다. 한참을 뛰는 동안 내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음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정신없이 뛰고 나서 숨가쁨을 느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저녁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나의 이기심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내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는 가족의 죽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나의 이기심이 원망스러워졌다. 눈가를 적셨던 눈물의 줄기는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림에 따른 단순한 허망함일 수도 있다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가족의 죽음을 뒤로하고 나는 이렇게 뛰어오지 않았는가. 지금쯤이면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테고 그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걱정되기에는 내 심장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었다. 그 요동은 어서 나 자신을 지키라는 뜻으로 느껴진다. 거리는 인적이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평소 시끌벅적했던 눈앞의 구멍가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아마도 해충들의 습격을 당했겠지. 이 시간의 하늘은 당연한 듯 어두웠지만 그 어두움이 새삼스레 공포로 다가온다. 그 순간 행인들의 시선을 불렀었던 중고가전가게의 전시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전국이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해충들의 살인사건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설명할 수 없는 이 기현상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이들의 공격에 대해선 어떠한 방책도 없는 듯하고 원인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뉴스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뉴스의 보도는 나와 상관없는 먼 곳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저 보도의 말투가 지나치게 거슬렸고 무언가를 바랬던 나의 마음은 허망함으로만 가득 찼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 있을 무렵 발목이 간지러운 것을 느꼈다.
어느새 그 흑갈색의 커다란 바퀴들은 내 몸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나의 발목을 간지럽히면서 나는 한쪽 발로 다른 한쪽의 발목을 걷어차면서 그들을 내 몸에서 떨어뜨리려 애써봤지만 그들은 내 몸을 벗어나자마자 날갯짓을 하며 잠시 날다가 다시 내 몸에 붙어버린다. 나의 온몸은 그 징그러움에 오르락을 일어나는 듯했고 재빠른 동작으로 그들이 내 몸에 붙지 않도록 발을 저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항의 몇 마리의 바퀴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간 바퀴 중 한 마리는 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눈다. 그 커다란 더듬이를 마주댄 채 서로 비벼대며 이야기하는 듯하다.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기익되는 그들의 음성이 내 귓가로 들려오는 것만 같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애충해 그것을 능가했다. 대화를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마치 지능적인 생명체처럼. 순간 길가의 반대편에선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수초간 지속되었던 그 비명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아마도 이 벌레들에게 희생당했으리라. 인간들이 거주하는 이곳은 바퀴들에게 잠식당한 것만 같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전의를 잃어버렸다. 인적이 사라진 거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전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걸 눈치챈 바퀴들은 나의 눈으로 날아온다. 털이 수북한 그들의 징그러운 다리가 클로즈업 되었고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그 다리는 나의 눈에 커다란 통증을 안겨준다. 지구 역사의 커다란 발자취가 사라져버린 수천 년 후 컴퓨터 모니터 정도 되는 크기의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 사이에는 손가락 4개 정도 넓이의 거리들이 있다. 그 건물들 중 하나에는 20마리 남짓한 바퀴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수업과 흡사한 분위기라고 느껴진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음성을 내어 대화하는 그들의 방식은 그들이 생태계를 정복했음을 잘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운석이 충돌하여 인간이라는 생물들은 멸종하였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바퀴 중 한 마리가 털이 달린 그 징그러운 다리를 들더니 질문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죠? 우리는 생존력이 강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간들과 우리는 공존했었나요? 예. 같은 시기를 살았지만 같은 곳에서 사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달리 산속에 살면서 국가를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들을 멸종시킨 그들은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생존한다. 국가들의 냉전과 핵무기의 개발로 인한 인류 스스로의 자멸에 주시해 오던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급하게 인간들을 멸종시켰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태계 최고 위치에 등극한 것이다. 백악기 중반. 매우 커다란 건물이 있다. 너무 커서 그 끝을 보기가 힘들다. 그곳에는 4마리 정도 되는 공룡들이 모여 살고 있다.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 가족인가 보다. 자식으로 보이는 작은 공룡이 소리 지른다. 엄마, 또 인간이야. 탁자 밑에는 작은 인간이 느린 움직임으로 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공룡의 둔한 움직임에 비하면 매우 빠른 동작이었기 때문에 공룡으로선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미 공룡은 능숙한 솜씨로 그 인간을 발로 밟아서 짓눌러 버린다. 또 약을 뿌려야겠어. 며칠 전부터 인간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네. 짓눌린 인간은 죽어가며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 안 있어 너희들을 죽이고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공룡들은 몰랐었다. 일개생물에 불과하리라 여겼던 인간이 자신들 모르게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연구와 달리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4번째 이야기, 아귀. 올해 7월 초였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모처럼 모두 모인 날이었다. 나는 재수를 하고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다. 1차, 2차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아침까지 계속 퍼마시기로 하고 나는 재수하는 처지라 집에 돌아가기로 하였다. 부모님 주무시는 거 깨우지 않으려고 열쇠는 가지고 나온 상태였다. 당시 나는 정신이 있을 듯 없을 듯 몽롱한 상태였다. 걸음은 똑바로 걷는데 눈앞이 흐릿하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 상태. 10분쯤 걸어 나는 우리 집 뒤편에 도착했다. 우리 집은 17층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였는데 부엌이 아파트의 뒤쪽에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을 쳐다봤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가족 중 누군가가 목이 말라 잠시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이윽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쯤 돼서는 너무 어지러워져서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가기 전에 술 마실 때 담배 안 피우기로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친구들 중 90% 이상이 흡연자인 관계로 분위기에 휩쓸려 피우게 된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술 마실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빨리 취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날 속도 안 좋아 먹은 족족 다 갈색 액체로 쏟아내기 때문이다. 겉옷을 아무데나 내팽개쳐버리고 내일은 또 얼마나 쏟아낼까 생각하면 잠자리에 들었다. 좀 자다 보니 뱃속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일어나서 주위를 보니 아직 어둑어둑했다. 시계는 3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은 신호가 너무 빨리 왔구나 생각하면서 화장실로 돌진했다. 거기서 한 10분쯤 쏟아내고 10분 더 앉아있으니까 복통이 완화되었다. 복통이 가시자 술 마신 것에 후유증과 설사로 인한 탈수증으로 엄청난 갈증이 느껴졌다. 주방으로 달려가서 냉장고 안에 물 주전자를 꺼내 허겁지겁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따라 마시는데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졌다. 우리 어머니는 식사 후에 항상 남은 반찬을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신다. 그런데 먹다 남은 불고기, 생선, 김치 등의 반찬들이 랩이 벗겨진 채 냉장고 옆에 그릇을 넣어두는 보관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뭔가가 헤집어 놓은 듯이 고기 부스러기와 김치 국물들이 그릇 옆에 떨어져 있었다. 평소 때의 나라면 이때 이상한 것을 바로 눈치채고 가족들을 깨워서 같이 주방으로 가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술이 덜 깨서 정신도 없었고 목이 너무 말라 그런 것에 깊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잔에 물을 따라 또 마시는데 물이 차갑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얼음을 꺼내 넣어 먹으려고 냉동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비닐로 포장된 채 보관하고 있던 돼지고기의 비닐이 난폭하게 찢겨 있었고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닌 어떤 괴물의 이빨 자국이 곳곳에 나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냉동 보관되어 있어서 육즙이 흐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육즙이 계속 흘러 냉동실 안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다. 난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바짝 조여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냉장고 문을 빨리 닫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려고 했는데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꿈속에서 맞짱 뜨는 꿈을 꾸면 몸이 흐느적거리면서 주먹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때가 딱 그 상황이었다.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질 않았다. 아니 내가 뒤를 돌아볼 구실을 만들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뒤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듯한 지독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고 내 본능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그동안 공포 이야기에서 보아온 귀신을 만나게 되면 몸이 굳어버리고 서늘한 느낌이 들고 숨을 쉬기도 힘들다는 얘기들에 100번 공감하게 되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지 냉장고에서는 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냉장고에 삑삑거리는 경고음이 귀신의 조롱 섞인 비웃음으로 들렸다. 그리고 아까보다 음식물 썩는 냄새가 한층 강하게 풍기며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쁜 느낌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이대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힘겹게 닫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뒤쪽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키는 한 100cm 정도 돼 보이는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한 아이가 있었다. 다만 그 아이와 인간의 다른 점은 인간은 그 아이처럼 얼굴의 반을 덮는 커다란 입을 가질 수 없고 그 아이처럼 역삼각형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질 수 없고 그 아이처럼 붉은 빛이 나는 길고 두꺼운 손톱을 가질 수 없고 그 아이처럼 똥색과 회색이 뒤섞인 문둥이 같은 피부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자기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하자 그 얼굴로 웃었다. 어떻게 하면 웃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칠 수 있는지.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다만 웃기만 하자 용기가 생겨 슬금슬금 내 방 쪽으로 한 걸음씩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 다다르자 그 아이가 웃는 것을 그치고 싸늘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몸에 맥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정말 무협지에서만 보던 살기라는 게 이런 것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다. 오줌을 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는 천천히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 아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장을 조여오는 느낌이 강해졌고 썩은 냄새도 더욱 심해졌다. 그 아이와 나의 거리가 1미터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7시쯤. 어머니가 아침밥을 만들러 나왔다가 주방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이다. 어머니는 밑반찬들의 상태를 보시고 술버릇 좀 고치라고 하셨다. 나는 새벽에 그 귀신을 본 후유증 때문에 정신이 반쯤 멍해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아기를 보았다고 해도 어머니가 믿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분명히 내가 술 취해서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순간 나는 내가 얼음을 꺼내다 본 돼지고기의 상태를 기억해냈다. 그래, 그것이라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겠다. 나는 재빨리 냉동실을 열어 젖혔다. 그런데 분명히 포장이 뜯겨나간 채 아귀에 이빨 제국이 나있던 돼지고기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냉장고 밑바닥에 육즙이 흘러내린 자국도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여기 있던 돼지고기 못 보셨냐고 여쭈었다. 어머니께서는 넌 술이 덜 깨서 헛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가서 더 자라고 하셨다. 지금 아버지랑 동생이 한약을 먹고 있어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왜 사오냐고 하시면서 순간 나는 그 고기가 혹시 사람의 고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아기가 새벽마다 우리 집 냉장고를 사람의 고기를 보관해서 먹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는 배가 불러서 나를 먹지 않고 그냥 놓아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동안은 새벽에 일어나도 절대 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지금에야 그런 생각이 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느꼈지만 그 이후로 며칠은 정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별 생각이 다 들었었다. 그날 이후 현재까지는 다시는 아기를 본 적이 없다. 5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수련원 괴담. 내가 2005년에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할 때였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담력훈련에서 귀신 역할을 맡았어. 담력훈련은 학생들 쫄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어두운 산속에 애들 올라올 때까지 숨어 있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애들 캠프파이어하고 그 다음날 다른 학교 프로그램 준비하느라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 그래서 헛것이라도 볼까봐 무서워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밑에서 애들이 올라오는 거야. 2분 정도 지나니까 4명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튀어나갔는데 나가면서 내가 미끄러졌나 봐. 눈 떠보니까 교사 숙소더라고. 나는 내가 미끄러진 거는 기억도 못하고 내가 숨어 있다가 졸아갔고 내려온 줄 알았어. 그래서 선배한테 죄송하다고 했더니 나보고 괜찮냐고 하는 거야. 2번째 귀신 역할이었던 동료가 첫 번째 부분에서 애들 소리 지를 때가 됐는데 애들이 소리를 안 지르더래.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내가 길을 벗어나서 걷고 있었대. 그래서 어디 가냐고 잡았더니 그 동료를 밀치고 산속으로 뛰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굴렀대.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뻗어 있었던 거지. 진짜 무섭더라.